아니, 침대에 누워있는 이분은 누구나 다 아는 재벌 회장님이시잖아. 어쩌다가 이분이 왜 여기 계시지? 다리 안쪽에 저건 뭐야? 정말 믿을 수 없어 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현실 속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요양원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된다. 복도 끝 희미하게 켜진 보안등은 밤을 아직 놓아주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울리는 심장 모니터의 삑삑 소리가 이곳의 유일한 생기를 증명하듯 퍼져 있었다.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정민우는 두 손을 문질렀다. 오늘도 어김없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민우는 이 요양원에 들어온 지 2년째다. 말수는 적고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않지만 누구보다 정확하고 세심한 손놀림으로 환자들을 돌봤다. 그래서였을까? 이 요양원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인물, 윤영수 회장의 간병을 전담하게 된 것도 결국은 그였다. 윤 회장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인물이다. 그의 회사 제품은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그 명성은 벽에 걸린 액자 속 기사로만 존재할 뿐이다. 현재 그의 몸은 반쪽도 채 움직이지 않고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간혹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지만 의미를 읽어낼 수는 없다. 치매는 그렇게 한 인간의 역사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병이었다. 회장님, 새벽입니다. 오늘도 기저귀부터 갈게요. 민우는 늘 그랬듯 회장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셨다. 입 주변을 닦고 손을 씻기고 얇은 시트를 정돈한 뒤 바지를 내릴 준비를 했다. 간병이라는 일은 남의 육체를 매만지는 일이지만 그 속에는 정신을 건드리는 침묵의 교감이 있었다. 민우는 항상 생각했다. 이 일은 어쩌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방식의 가족 만들기가 아닐까 하고. 그는 고아였다.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자랐다. 고아원은 계절이 몇 번 바뀌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생일도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채 돌보는 일이 익숙했다.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는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 장면은 떠나질 않아. 민우의 기억 속 그는 어느 날 한 어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겨우 걷는 나이였지만 그 어른은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너 이름 새겼다. 무영이. 그는 그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헷갈렸지만 그 장면만큼은 평생 잊히지 않았다. 그날 새벽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민우는 익숙하게 회장의 바지를 내리려 허리를 숙였다. 그의 손끝은 여느 때처럼 차분했고 동작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확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윤 회장의 오른쪽 허벅지. 거기에는 오래된 듯한 상처 하나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도려낸 듯한 그 자국은 어딘가 낯익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다. 무영. 그 흉터의 자국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알파벳을 흉내낸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M, W. 자신이 고아원에서 불리던 이름, 무영의 이니셜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알았을 그 흔적이 이 회장의 다리에 남아 있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퍼즐처럼 끼워지고 있었다. 무릎 위에 앉아있던 기억, 왼쪽 다리를 가리키며 말하던 목소리, 잊었다고 믿었던 감각들이 살아났다. 설마 이분이. 민우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회장의 몸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지만 마치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짓눌리는 듯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잊힌 운명의 연결고리일까?
그는 차마 다시 눈을 들지 못했다. 몸은 굳었고 입술은 덜덜 떨렸다. 아무도 없는 새벽의 병실. 오직 자신과 눈을 감고 누운 노인만이 이 진실을 공유하고 있었다. 회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답은 없었다. 아니,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다만 민우는 느꼈다. 회장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는 것을. 그 순간 오래전 어린 무영의 이름을 불러주던 그 음성이 마음속 어딘가를 찌르듯 되살아났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한 가지 생각을 되뇌었다. 나는 이 사람의 아들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우는 그날 이후로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어깨가 묵직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요양원의 새벽인데도 걸음은 느려지고 손끝은 조심스러웠다. 익숙하던 일상이 낯설어졌다는 건 그 안에 변곡점이 생겼다는 증거였다. 흉터. 윤 회장의 오른쪽 허벅지에 남아있던 그 이니셜은 단순한 상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M, W. 자신이 고아원에서 불리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름의 약자. 그 흔적이 왜 그 사람의 몸에 있었을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민우의 가슴에 남아있었다. 그냥 우연일 거야. 그래야 맞는 거겠지. 침대맡에 앉은 민우는 조용히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떨리는 눈꺼풀, 무표정한 얼굴, 끊어진 말줄기.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의사도 전달할 수 없다. 그러나 민우는 그 얼굴 속에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닮은 점이 있는지, 뼈대의 선, 눈썹의 각도, 손가락의 길이 같은 것들.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요양원 원장 박선자는 그날 아침 회장의 상태를 체크하러 병실에 들렀다. 언제나처럼 꼼꼼하고 단정한 그녀였지만 문득 민우를 향해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민우 씨, 요즘 회장님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네요. 뭔가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요? 사연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간병인은 마음까지 얽히면 힘드니까요. 환자가 떠난 뒤에도 쉽게 놓지 못하더라고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박 원장이 병실을 나선 뒤 민우는 회장의 다리 위 흉터를 다시 떠올렸다. 단지 누군가가 낙서처럼 새긴 흔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왠지 그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다.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무영아라고 불러주던 따뜻한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남긴 흔적이 바로 저 흉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의 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오전 11시쯤 병동 로비에서 낮은 구두 소리가 울렸다. 윤 회장의 딸 김희정이 오랜만에 요양원을 찾은 날이었다. 리셉션에서 사인을 하고 올라오는 그녀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잘 다려진 셔츠, 바지주름 하나 없이 반듯한 정장. 그러나 표정은 더 싸늘해져 있었다. 여전히 아무 말도 없으시군요. 가끔 손가락을 움직이시거나 눈을 뜨시긴 합니다. 반응은 미약하지만 그걸 반응이라고 부르나요? 그냥 근육 경련이겠죠. 민우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김희정은 아버지에게 유독 날이 선 사람이었다. 말은 무심했지만 시선만큼은 오래도록 침대에 머물렀다. 그 눈길 속에는 미움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묻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회장의 손에 올려두었다. 무엇입니까? 사전 유언장입니다. 연명 치료 거부, 재산 분배 의사 포함. 이제는 절차를 진행해야죠. 민우는 조용히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공식적인 서류임이 분명했고 정식 날인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서류가 등장한 것 자체가
뭔가 수상하게 느껴졌다. 특히 어제 본 그 상처 이후로는 모든 일이 불투명하게 보였다.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니죠. 간병인일 뿐인데. 맞습니다. 저는 간병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호자도 없고 회장님은 의사소통도 안 됩니다. 최소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김희정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곧 닫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민우는 생각했다. 진짜 가족이면서도 저토록 냉담할 수 있다면 자신은 대체 무엇인가? 만약 정말 제가 당신 아들이라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떨렸다. 민우는 그 움직임이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몸을 숙여 회장의 귀에 대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아니, 어쩌면 아버지, 제가 무영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의 눈꺼풀이 조금 떨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민우는 확신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방에 단순히 간병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그 안에서 민우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무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감춰졌던 이야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민우는 스스로를 감정 없는 사람이라 믿어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늘 조용했고 무언가를 원하거나 표현해 본 적도 거의 없었다. 고아원에서의 기억은 대부분 흐릿했지만 유독 한 장면만큼은 생생했다. 낡은 방 안, 어딘가 모르게 긴장된 분위기, 그리고 자신을 무릎에 앉힌 어떤 남자의 무릎 위. 그 남자는 자신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봐. 이건 내 이름이야. 무영. 아버지가 너 잊지 말라고 새긴 거야. 민우는 그 장면을 꿈처럼 반복해 떠올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진짜인지 그저 상상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회장의 허벅지에서 그 흔적을 발견했을 때 민우는 깨달았다. 그 기억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으며 분명히 실제했던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그럼 정말 그 사람이. 그날 이후 민우는 회장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다. 회장의 주름 하나하나, 무표정한 얼굴, 조금씩 마르고 있는 손가락, 모든 것이 과거 속 그 남자와 겹쳐졌다. 회장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영항그룹의 창업자였다. 철강 사업으로 시작해 금융, 건설, 에너지까지 손을 뻗은 인물. 언론은 그를 신하라고 불렀고 방송에선 늘 냉철하고 단호한 이미지로 편집됐다. 그는 늘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남자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남겼다. 김희정, 그의 유일한 법적 딸. 그녀는 감정을 꼭꼭 숨긴 채 아버지를 간헐적으로 찾아왔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미묘하게 떨리는 손끝은 민우의 눈에만 보였다. 아버지는 항상 회사가 먼저였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장례식 때조차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회의 중이었죠. 희정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기보다는 차갑게 응축해왔다. 겉으론 단단해 보였지만 민우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사랑을 갈구하던 아이의 모습을 읽었다. 그와 동시에 민우는 자신이 희정과 또 다른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생각했다. 만약 윤 회장이 과거에 또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었고 자신을 낳았던 것이라면, 그리고 그 관계가 세간에 알려질 수 없었던 어떤 이유로 인해 숨겨져야 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진 걸까?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외면당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정 속에서 멀어졌던 존재. 윤 회장이 고아원을 방문했던 남자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그 당시 고아원 직원들 중 몇몇은 나이 든 남자가 혼자 다녀갔다고 했고, 그가 남긴 봉투 안에는 작은 액수의 돈과 무형을 잘 부탁한다는 쪽지가 있었다는 전원도 남아 있었다. 박선자 원장은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윤 회장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라고 했고, 처음 입소 당시에도 유독 감정 없는 표정으로 병실 배정을 정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감추듯 말이다. 원장님은 뭘 알고 계시는 겁니까? 민우는 점점 압도되어 갔다. 감정은 덮으려 해도 자꾸만 고개를 들었고, 기억은 억누를수록 더욱 또렷해졌다. 그는 어린 시절 자주 악몽을 꿨다. 누군가 자신을 떠나는 장면, 손을 뿌리치고 어둠 속에 사라지는 모습.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닐까 싶었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점점 무거워졌다. 침대 위에 윤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민우는 느낄 수 있었다. 눈꺼풀이 떨리는 그 찰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그 짧은 움직임. 그것은 인간의 몸이 아니라 기억이 반응하는 방식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맞으시죠? 기억하시죠, 저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확신은 없지만 감정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자신이 본 것을, 느낀 것을 이대로 묻어두지 않겠다고. 이제 누구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박선자는 언제나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마음이 고요했던 것은 아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수많은 감정과 기억을 꼭꼭 눌러 담은 결과였다. 요양원에 환자가 한 명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곤 했다.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무늬, 그 얼굴과 손등, 등뼈와 눈가의 주름에 새겨진 삶의 궤적을 읽어내려는 것이다. 윤영수 회장이 요양원에 입소한 날, 병동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웃지도 떠들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휠체어에 앉아 들어왔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딸 김희정이 단호한 얼굴로 동행했다. 모두가 그를 유명인사로 알았기에 수군거림도 잠시였지만 박선자의 얼굴만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뇌리를 찔렀다. 1991년 그녀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자원봉사를 하던 시절, 한 지방 고아원에서 만난 중년 남자. 그는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조용히 아이 하나를 찾아와 아무 말 없이 몇 시간을 머물다 돌아가곤 했다. 다른 후원자들과 달리 사진도 이름도 남기지 않았던 그는 이상하게도 어린 남자아이 무영만을 챙겼다. 왜 저 아이만 찾아오세요? 그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아이입니다.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이가 갑자기 입양도 되지 않은 채 사라졌고, 얼마 후 그 남자의 발길도 뚝 끊겼다. 남겨진 건 고아원 서랍에 들어있던 작은 봉투 하나. 무영이를 지켜주세요. 상황이 허락하면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 아이의 사진 한 장과 당시로선 꽤 큰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윤영수 회장을 병동에서 다시 마주했을 때 박선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늙었지만 그 눈빛은 잊을 수 없었다. 그 남자였다. 고아원에서 아이를 찾아오던 그 남자. 그리고 그의 곁에 마침내 간병인으로 배정된 청년. 정민우.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우의 말투, 눈빛, 조용하지만 고집스러운 태도에서 그녀는 그 아이의 그림자를 또렷이 보았다.
민우 역시 윤 회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범상치 않았다. 마치 아득한 무언가를 떠올리듯 말없이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혈연의 유대가 아니고선 설명이 어려운 행동이었다. 혹시 너도 느끼고 있는 거니?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자는 폐쇄병동 정리를 위해 오래된 기록 보관실을 뒤지다가 한 장의 종이를 발견한다. 그것은 90년대 초반 요양원 창립 기념 행사 때 사용되었던 예전 후원자 명단. 그 안에는 익숙한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 필체는 지금의 윤 회장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는 과거에도 이 병원에 발을 들였던 것이었다. 아마도 먼발치에서 누군가의 안부를 확인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말은 없었지만 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김희정, 윤 회장의 딸이자 민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회장의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인정받고 싶어 했다. 어머니의 투병 중 아버지가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 장례식장에도 단 15분만 나타났던 것. 그 모든 기억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왜 항상 회사였죠, 아버지? 난 언제나 두 번째였어요. 그녀는 민우에게조차 날카로운 경계심을 드러냈다. 간병인이 뭐 그렇게 열심이야. 감정 섞지 마요. 그 말에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민우는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박 선자는 그 모든 흐름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피하지 못할 운명선 위에 있었다는 것을. 그 실타래는 이미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으며 이제는 누구 하나 외면한다고 풀어질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온 거야.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10시 운동 치료, 그리고 정오가 지나면 조용한 낮잠 시간이 이어졌다. 간병인 정민우도 그 일과에 따라 움직였다. 늘 조용했고 정리정돈이 철저했다. 다른 간병인들이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복도에 모여 잡담을 할 때도 그는 병실 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회장 곁을 지켰다. 그 점이 오히려 동료들에게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쟤 좀 이상하지 않아? 왜 그렇게 회장실에 틀어박혀 있는 거야? 글쎄, 열정이 넘치는 거겠지. 근데 너무 조용하긴 하지 않아? 그가 병동에서 회장실로 들어가면 마치 다른 공기가 흐르는 듯 했다. 민우는 들어서자마자 문을 조용히 닫고 커튼을 절반쯤 쳐서 외부 시선을 막았다.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윤 회장의 손등을 매만지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 대화는 대부분 일방적이었지만 민우는 언제나 같은 말로 시작했다. 오늘도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진 않으시죠? 어느 날 민우가 병실을 정리하던 중 침대 아래 낡은 금속 상자가 발견되었다. 자물쇠는 녹슬었고 뚜껑은 꽉 잠겨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원장에게 전달했고 박 선자는 그것을 조용히 보관실로 옮겼다. 이 작은 상자가 훗날 거대한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며칠 후 윤 회장의 침대 밑에서 이상한 메모가 나왔다. 어눌한 글씨로 적힌 한 문장. 그 아이는 살아있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 아이, 무영 설마. 그날 이후 민우는 회장의 침대 옆을 지키는 자세가 조금 달라졌다. 그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귀에 바짝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저예요. 무영이요. 기억 안 나세요? 한편 김희정은 아버지의 간병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가 병실에서 오래 머무는 이유가 못마땅했고 어느 날은 아예 병동 CCTV를 요청해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 영상 속 민우는 회장의 손을 붙잡고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습조차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 간병인 감정이 너무 깊어. 업무랑 감정을 섞지 말라니까. 그러나 CCTV 영상의 한 장면이 그녀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회장의 얼굴이 희미하게 일그러지며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짓는 순간 그 표정은 평소의 무표정과 너무도 달랐다. 설마 아버지가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날 밤 박선자는 한참 동안 요양원 뒷뜰을 거닐다 민우와 마주쳤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달빛이 창백하게 쏟아지는 밤이었다. 회장님이 무영이라는 아이에 대해 언급하신 적 있나요? 그 이름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오래됐지만 가슴에서 잊히지 않더군요. 서로의 눈을 바라본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둘 사이엔 하나의 확신이 생겼다. 무언가 곧 드러난다는 예감. 정민우는 침묵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조각조각 떠올렸다. 좁은 방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찾아와 자신을 조용히 껴안았던 장면.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그가 바로 윤영수 회장이었다는 걸. 피는 말하지 않아도 흐른다.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왜 이제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나 그 감정이 커질수록 주변의 시선도 예민해졌다. 민우의 간병 방식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 병동 안에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다른 환자와 간병인 사이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존재했지만 민우는 회장을 대할 때마다 무언가 간절한 태도를 보였다. 정민우 그 친구 간병이라기보단 뭔가 속사정 있는 것 같지 않아? 맞아. 며칠 전에 회장님 손 붙잡고 울더라고. 그거 보고 등골이 좀 서늘하더라니까. 박선자 원장도 이상하리만큼 그 둘의 관계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민우는 다른 간병인들보다 훨씬 일찍 출근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식사도 대충 때우고 오로지 회장만을 돌보았다. 이상했다. 하지만 박선자는 직감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느꼈다. 저 눈빛 보호자 이상이야. 저건 죄책감이야. 윤 회장의 상태는 표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의식은 미약했고 반응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민우가 다가가 말을 걸 때마다 가느다란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거나 입꼬리가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목격됐다. 아버지,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가 맞다면 단 한 번만 눈을 떠주세요. 그 말은 점점 더 자주 반복됐다. 처음엔 속삭임이었지만 점차 절규가 섞여갔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등에 이마를 붙인 채 민우는 울음을 삼켰다. 하지만 윤 회장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듯. 한편 김희정은 그 모습을 또 한 번 CCTV로 확인하고 불편함을 넘어 위기감을 느꼈다. 회장의 표정이 간병인 앞에서만 묘하게 변화하는 것이었다. 눈썹이 들썩이거나 입꼬리가 움찔하고 때로는 손끝이 꿈틀거렸다. 그건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반응처럼 느껴졌다. 왜 하필 그의 앞에서만? 그녀는 민우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양원에 요청했다. 당연히 간병인 이력서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회장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윤 회장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 그 아이는 민우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건 뭐야, 진짜야? 그녀는 그날 밤 병실에 잠입했다. 회장이 자고 있는 틈을 타 민우가
늘 앉아있던 의자에 앉아 그가 하던 방식 그대로 회장의 손을 잡아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역시 너한텐 반응하고 나한텐 아무것도 안 해. 분노와 불안, 질투가 뒤엉킨 그녀는 의자를 밀치고 병실을 나갔다. 그 순간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구도 그걸 보지 못했지만 그건 확실한 반응이었다. 동시에 병원 안팎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회장이 깨어날 수도 있다. 간병인이 사실 숨겨진 자식일 수도 있다. 상속 관련 재판 준비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까지. 박 선자는 어느 날 민우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정민우 씨, 왜 그렇게 회장님을 간절하게 돌보는 겁니까? 그분은 제게 빚이 있어요. 무슨 빚이죠? 저를 세상에 버린 대가요. 윤 회장의 병실 안에는 여전히 적막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 적막 속에서 무언가 바뀌고 있었다. 정민우의 손길은 어느새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매일 밤 회장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기억하셔야 해요. 이제 곧 모두 드러날 거예요. 그날 그 진실을 박선자 원장은 최근 들어 민우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간병인의 열정이라고 여겼던 그의 행동은 이제는 어떤 사적인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우가 머물던 요양원 숙소를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윤 회장과 민우의 어릴 적 모습이 나란히 담긴 사진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사진 속 어린 민우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 윤 회장은 분명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은 누군가의 시선에서 숨겨진 기억이었다. 이제 박선자의 마음속에도 윤 회장과 민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강한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아이 정말 회장님의... 한편 김희정은 아버지의 회복 가능성을 더욱 확실히 부정하려는 듯 상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회장의 법률 대리인과 조용히 미팅을 가지며 요양원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낌새를 모두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었다. 간병인 정민우, 그의 행동과 말투, 표정까지 모두 기록해요. 이 사람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 그녀는 또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윤 회장이 갑작스럽게라도 눈을 뜨게 된다면 재산 상속 구도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김희정은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중 한 명으로부터 한 통의 메모를 전달받는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민우가 회장님의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 메모는 짧았지만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곧바로 병실 CCTV를 확인한 그녀는 민우가 밤중에 회장의 병실을 정리하다 침대 아래를 확인하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고 잠시 병실을 바라보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뭘 숨기는 거야? 왜 상자를? 그 상자가 무엇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무언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직감했다. 그날 밤 김희정은 몰래 민우의 숙소로 향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한쪽 구석, 벽장 안 깊숙한 곳에서 그 상자를 발견한다. 작은 자물쇠로 잠긴 금속 상자. 하지만 그녀는 열지 않았다. 아니, 열 수 없었다. 그 상자는 분명히 윤 회장과 민우 사이의 진실을 담고 있을 터였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걸 열면 뭔가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야. 그녀는 결국 상자를 제자리에 그대로 두고 나왔다. 그러나 다음 날 박선자는
민우에게 상자에 대해 조용히 물었다. 민우 씨, 그 상자 당신이 가져간 거 알고 있어요. 열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거짓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끝이기도 하죠. 이 짧은 대화는 박선자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민우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윤 회장은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작은 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어느 흐린 오후였다. 요양원 복도 창가에 걸려있던 흰 커튼이 바람에 휘날리며 병실 안으로 미세한 빛을 끌어들였다. 윤 회장의 병실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공기의 밀도가 다르게 느껴지던 날이었다. 그날 정민우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상자를 열었다. 이제는 마주해야 해. 금속 상자의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5장의 편지가 나타났다. 그중 하나는 아직 봉인된 채였고 나머지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다. 봉인된 봉투에는 누군가의 떨리는 손으로 써 내려간 글씨가 보였다. 정민우에게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나는 이미. 그 글씨는 다름 아닌 윤영수 회장의 필체였다. 민우는 편지를 열지 않고 그대로 품에 안았다. 그가 처음으로 울지 않고 담담히 손가락 끝으로 그 종이의 결을 느끼고 있었다. 왜 이제야 왜 당신이 그때 그랬는지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박선자 원장은 민우에게 CCTV 기록 일부를 보여주었다. 며칠 전 윤 회장의 손이 분명하게 움직였다는 장면이었다. 그 움직임은 누군가의 이름을 들었을 때였다. 민우라고 부를 때였습니다. 보세요, 이 장면. 손가락이 분명히 반응했어요. 의사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반복 재생 후 그의 입에서 결국 나왔다. 이건 반사신경이 아닙니다. 자극에 대한 자각적 반응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소식은 곧바로 김희정에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 윤 회장이 깨어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사람이 눈을 뜨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녀는 민우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긴장감으로 얼어붙은 병동, 회장의 병실 앞에서 둘은 처음으로 날것의 감정을 드러냈다. 당신 대체 뭐야? 왜 자꾸 아버지 옆을 맴도는 거지? 말씀드렸잖아요. 간병인일 뿐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당신 아버지와 무슨 관계야? 사진 다 봤어. 왜 당신이 거기 있어? 그건 당신 아버지가 대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대화는 CCTV에 녹화됐고 박선자는 고심 끝에 병원의 법률팀에 보고했다. 동시에 병원 내 전산 서버에서 민우의 간병인 등록 기록이 삭제되었다. 그를 병원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러나 민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병실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그리고 그날 밤 윤 회장의 손이 다시금 움직였다. 아주 미세했지만 명확한 의지였다. 손가락 끝이 민우 쪽을 가리키듯 떨렸고 눈꺼풀이 단 한 번 천천히 들썩였다. 방금 눈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분 탓 아냐? 하지만 다음 순간 침대 머리맡에 놓인 심박 수치가 크게 요동쳤다. 의사는 곧장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의 심박 리듬이 상승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환자가 자극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건 회복 신호예요. 이 상황은 병원 내 윤 회장 회복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비공식적으로 회람되었고 김희정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다시 호출했다. 이제 민우를 막는 건 불가능해요. 그 사람 그냥 간병인이 아니야. 그리고 마침내 민우는 봉투를 열었다.
윤 회장의 육필 편지가 펼쳐졌다. 그 글은 단순한 유서가 아니었다. 숨겨진 혈연의 고백, 버려야 했던 이유, 그리고 후회의 시간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나는 널 지키지 못했다. 세상이 날 용서하지 않더라도, 너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단 한 번만 내가 내 손을 다시 잡아주길 바란다. 이젠 늦었어요. 하지만 당신 말대로 마지막까지 옆에 있을게요. 그날 이후 민우는 다시 병실을 지켰고 윤 회장은 밤마다 손끝을 움직였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선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드디어 진실이 열린 거군요. 윤 회장의 손가락 떨림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 할 수 없었다. 그의 반응은 민우의 이름에만 민감하게 움직였고 이 변화는 병원 전체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했고 누군가는 혼란이라 불렀다. 하지만 김희정에게 그것은 위협이었다. 저 사람 회장님이 저 사람에게만 반응해. 왜? 병실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는 그녀의 시선은 점점 불안에 사로잡혔다. 매일 아침 병실 앞을 지키고 있는 민우의 모습은 언젠가부터 간병인이 아닌 누군가의 자식처럼 느껴졌다. 설마, 정말 설마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가끔 윤 회장이 정색하며 어머니와 싸운 그 밤들. 그때마다 그는 무슨 이유인지 방 안에서 며칠을 혼자 있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희정이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서랍장이 있었다. 그 서랍 어릴 땐 절대 열지 못했는데 그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종이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에 또렷하게 적혀 있던 이름. 정민우. 그 이름이 아버지가 왜 혼자 그 이름을 곱씹고 있었는지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민우 역시 혼란스러웠다. 요양원에 들어온 이후 그는 간병인 중 누군가로부터 유독 냉대를 받았다. 식사 교대 명단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되거나 의료팀이 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일부러 밀어내려 하고 있어. 그는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가끔 그 손은 아주 미세하게 그의 손가락을 감싸듯 움직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민우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11살이었어. 고아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TV도 없었고 신문 한 장이 유일한 바깥 세상이었지. 그는 그 신문에서 윤 회장의 인터뷰를 봤다. 내게 가장 부끄러운 건 한 아이를 버린 일이다. 기사 속에선 이름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자신일 것이라 느꼈다. 다시 현재 박선자 원장은 오래된 병원 기록 하나를 열람 중이었다. 그 파일 속에는 윤 회장의 진료 내역과 함께 20여 년 전 방문자 명단이 있었다. 그 중에는 정민우라는 이름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그는 15살 무렵 병원에 한 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었다.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가 맞다면 그녀는 윤 회장의 첫 부인을 잠시 떠올렸다. 자신이 수간호사였던 시절 그 여인이 병원에서 누군가를 입양 보냈다는 풍문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는 단순한 가족사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다가왔다. 그분이 직접 병원에 와서 다시는 이해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 기억은 희미했지만 진실의 뿌리에는 무게가 있었다. 민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병상 옆을 지키고 있었고 희정은 점점 더 예민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것을, 민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절대 안 돼. 이건 내가 지켜야 해.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작은 해프닝이 발생했다. 민우가 회장실 근처에서
CCTV를 점검하던 직원과 마주쳤고 그는 우연히 녹화 서버 일부가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 여기 왜 지난주 기록이 삭제돼 있죠? 전 그런 작업한 적 없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확신했다. 이곳 어딘가에 자신을 감추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진실을 숨겨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싸움, 이제 시작이야. 윤 회장의 손가락 떨림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 할 수 없었다. 그의 반응은 민우의 이름에만 민감하게 움직였고 이 변화는 병원 전체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했고 누군가는 혼란이라 불렀다. 하지만 김희정에게 그것은 위협이었다. 저 사람 회장님이 저 사람에게만 반응해. 왜? 병실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는 그녀의 시선은 점점 불안에 사로잡혔다. 매일 아침 병실 앞을 지키고 있는 민우의 모습은 언젠가부터 간병인이 아닌 누군가의 자식처럼 느껴졌다. 설마, 정말 설마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가끔 윤 회장이 정색하며 어머니와 싸운 그 밤들. 그때마다 그는 무슨 이유인지 방 안에서 며칠을 혼자 있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희정이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서랍장이 있었다. 그 서랍 어릴 땐 절대 열지 못했는데 그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종이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에 또렷하게 적혀 있던 이름. 정민우. 그 이름이 아버지가 왜 혼자 그 이름을 곱씹고 있었는지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민우 역시 혼란스러웠다. 요양원에 들어온 이후 그는 간병인 중 누군가로부터 유독 냉대를 받았다. 식사 교대 명단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되거나 의료팀이 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일부러 밀어내려 하고 있어. 그는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가끔 그 손은 아주 미세하게 그의 손가락을 감싸듯 움직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민우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11살이었어. 고아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TV도 없었고 신문 한 장이 유일한 바깥 세상이었지. 그는 그 신문에서 윤 회장의 인터뷰를 봤다. 내게 가장 부끄러운 건 한 아이를 버린 일이다. 기사 속에선 이름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자신일 것이라 느꼈다. 박선자 원장은 오래된 병원 기록 하나를 열람 중이었다. 그 파일 속에는 윤 회장의 진료 내역과 함께 20여 년 전 방문자 명단이 있었다. 그 중에는 정민우라는 이름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그는 15살 무렵 병원에 한 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었다.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가 맞다면 그녀는 윤 회장의 첫 부인을 잠시 떠올렸다. 자신이 수간호사였던 시절 그 여인이 병원에서 누군가를 입양 보냈다는 풍문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는 단순한 가족사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다가왔다. 그분이 직접 병원에 와서 다시는 이해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 기억은 희미했지만 진실의 뿌리에는 무게가 있었다. 민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병상 옆을 지키고 있었고 희정은 점점 더 예민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것을, 민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절대 안 돼. 이건 내가 지켜야 해.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작은 해프닝이 발생했다. 민우가 회장실 근처에서 CCTV를 점검하던 직원과 마주쳤고 그는 우연히 녹화 서버 일부가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 여기 왜 지난주 기록이 삭제돼 있죠? 전 그런 작업한 적 없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확신했다. 이곳 어딘가에 자신을 감추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진실을 숨겨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싸움, 이제 시작이야. 박선자 원장은 밤늦게 윤 회장의 병실을 나와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병원 기록 파일이 들려 있었고 그 파일 맨 앞장에는 비공개 윤재곤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수십 년 전 그녀가 직접 봉인 처리했던 문서였다. 그 시절 그녀는 단순한 수간호사였고 병원장인 윤 회장의 뜻을 거스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 민우를 마주한 순간 그녀는 이 문서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민우 씨, 나와 얘기 좀 합시다. 원장님? 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 병원 뒤편의 작은 상담실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 직원 교육이나 보호자 면담에 쓰이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두 사람만의 고해성 사실처럼 느껴졌다. 당신이 태어나던 날 병원에 계셨던 거 알고 있었어요. 그날뿐만 수술을 도운 간호사가 바로 나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 서 여사가 조용히 입원했어요. 신분 노출을 원치 않았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당신을 낳았어요. 그럼 전 정말? 그래요. 당신은 윤 회장님의 친자식입니다. 그 순간 민우는 숨을 들이쉬었다. 믿고 싶지 않던 진실, 그러나 이미 예감하고 있던 사실. 그가 어릴 적 느낀 막연한 이끌림, 사진 속에 남아있던 윤 회장의 눈빛,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조용히 그의 내면을 무너뜨렸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고열로 위독했어요. 그때 급히 수혈이 필요했는데 회장님께서 아무 말 없이 팔을 내밀었죠. 그날 이후 그분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의 수혈 기록이 일반 보호자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걸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 기록의 혈액형과 유전자 일치율이 너무도 비슷했단 사실을.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죠? 서 여사가 회장님께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 아이만은 세상에 내지 말아달라. 희정이에게 짐이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순간 병실 문을 열고 김희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듯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다들 알고 있었던 거네요. 나만 바보였던 거예요? 아니야. 너도 몰랐어야 했어. 그래서 민우를 간병인으로 들인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나를 조롱하려고? 희정의 말투는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녀. 그러나 늘 무언가 벽에 부딪혔다고 느끼던 그녀의 외로움이 이제야 이유를 찾은 듯했다. 나는 아버지가 왜 날 바라볼 때마다 자꾸 고개를 돌렸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네요. 당신이 있어서였군요. 그건 아니에요. 나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왜 나를 그렇게 버렸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넌 내 가족 아니야. 앞으로도 아니고. 희정은 문을 세차게 닫고 나가버렸다. 남겨진 민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선 수없이 많은 장면이 떠올랐지만 단 하나의 감정만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다. 용서. 그것은 가장 어렵고도 가장 절실한 단어였다. 이제 나도 선택해야겠지. 지켜볼 것인지 드러낼 것인지. 새벽의 병원은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지니고 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무표정하게 늘어진 복도, 가끔 울리는 심전도, 기계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고통이 선명해진다. 민우는 윤 회장의 병실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그저 깊은 내면으로 가라앉은 채 자신과 마주하는 중이었다.
수십 년간 원망으로 쌓인 감정들이 이제는 물처럼 느껴졌다. 차갑고 무겁고 그러나 흐르기 시작한 감정. 나는 누구였나? 버려진 아이였나? 아니면 숨겨진 아이였나? 어머니는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안아줬지만 어쩌면 그 사랑조차도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는 손에 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흑백으로 바랜 그 사진에는 젊은 윤 회장이 모자를 눌러 쓴 채 고개를 돌린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민우는 그 무표정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게 죄책감이었다면 너무 늦은 후회 아닙니까? 그 시각 희정은 병원 옥상에 서 있었다. 찬바람이 머리를 날리고 슬리퍼 차림의 발이 바닥에 붙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졌다. 무언가를 잃은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빼앗긴 기분이었다. 나는 늘 노력했어.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만큼 공부하고 일하고 냉정해지려고도 했어. 그런데 결국 단 한 번도 진짜 사랑받은 적은 없었던 거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아니,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대신 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릴 것 같은 감정에 나뭇가지 위에 서 있었다. 그 애는 내가 평생 되려고 애쓴 진짜 자식이었구나. 한편 박선자 원장은 간호사실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청진기 하나와 윤 회장 부인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 아이를 숨겨줘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윤 회장이 그 애를 보는 눈빛이 무서워요. 그건 미안함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도망이에요. 그때 내가 입을 열었어야 했는데 희정이든 민우든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고통받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노쇠한 표정이 드러났다. 한 세월을 함께 지켜온 그녀에게도 이 병원은 단지 직장이 아니었다. 하나의 비밀 창고였고 또 하나의 무덤이기도 했다. 묻었던 감정들이 무너져 내리며 박선자 역시 붕괴에 가까운 회한을 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병실. 민우는 회장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이제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대답하세요. 살고 싶습니까? 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가에 아주 미세한 물기가 맺혔다. 감정의 언어는 말이 아니었다. 숨소리, 떨림, 침묵. 그 모든 것이 말보다 정확히 감정을 전했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싸울게요.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아침이 밝았다. 병원 창밖으론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고 그 속에서 햇살이 조심스레 병실을 비췄다. 윤 회장의 병상 위에도 온기가 내려앉았다. 민우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젠 다리도 저리고 눈도 퀭하게 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 병실 처음 왔을 땐 단지 과거를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희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병원 수납자료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젯밤 잠은 좀 잤어요? 여기까지 오신 줄은 몰랐네요. 방금 온 건 아니에요. 복도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들어갈까 말까 100번은 고민하다가요.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건네받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처럼 날카롭고 벼랑 끝 같은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게 이어붙인 대화의 시작 같은 고요였다. 어릴 때부터 병원은 참 싫었어요.
냄새도 싫고 그 차가운 기계 소리도.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데려오면 무조건 3층 상담실에 앉혀두곤 했어요. 혼자서 한참 기다려야 했고 그때마다 왜 나랑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그땐 아마 저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더 미웠던 것 같아요. 당신이요. 알아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민우는 희정의 눈빛이 변해가는 걸 느꼈다. 분노에서 체념으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용서의 틈까지. 그녀도 이 진실을 소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서로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거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보험 자료예요. 당신 이름 그 안에 들어있더군요. 거의 10년 가까이 수혜자로. 정말요?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도 믿기 힘들지만 이제 와서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는 봉투를 민우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10년간 민우가 아무도 모르게 보호받고 있었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윤 회장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다. 한편 박선자 원장은 병원 뒤편 낡은 서고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감춰져 있던 비밀 문건 몇 가지를 꺼냈다. 그중 하나는 민우의 입양 무효 확인서였고 또 하나는 윤 회장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편지였다. 봉투에는 짧게 희정과 민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 내 역할도 끝이 났네. 다만 아이들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지는 그들의 몫이지. 그녀는 2개의 봉투를 각각 민우와 희정의 명의로 다시 포장해 병실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진실이 이제 서서히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윤 회장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지만 그날 밤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간병인이 물수건을 갈기 위해 다가갔을 때 회장의 눈꺼풀이 한 번 크게 떨리고 손끝이 살짝 움찔했던 것이다. 움직였어요. 지금 확실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상태가 변하고 있어요. 이건 의식 반응 초기 단계일 수 있어요. 그 소식은 금세 민우와 희정에게 전해졌고 2사람은 동시에 병실로 달려왔다. 혹시 들리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니, 아버지 맞죠? 희정이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민우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 같이 있어 드릴게요. 가족이니까요. 윤 회장의 병실에는 그날도 여전히 침묵이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닌 기다림의 온도를 품고 있었다. 민우는 침대 곁 작은 의자에 앉아 2 손을 모으고 있었다. 손등 위엔 어머니의 오래된 반지가 얌전히 얹혀 있었다. 유일하게 어머니가 남기고 간 가족의 상징이었다. 어머니, 당신은 평생 그 사람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죠. 그저 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했나요? 그의 기억 속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하고 단정한 사람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가에 등을 기대고 작은 뜨개질을 하셨고 민우가 어릴 적 열이 날 때면 밤새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주던 손길이 떠올랐다. 넌 그 사람 닮았구나.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이렇게 눈을 감고 뭔가를 참는 표정을 자주 지었어. 근데 희한하게 난 그 표정이 참 슬퍼 보였어. 어머니의 그 말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윤 회장의 잠든 얼굴을 보며 민우는 알 수 있었다. 그 표정, 그 침묵, 그 뺨의 미세한 떨림. 어머니가 말했던 슬픔의 표정이 바로 이 얼굴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희정이었다.
그녀는 편지 2통이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원장님이 놓고 가셨어요. 아버지가 쓴 거래요. 우릴 위해. 지금 읽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침대 곁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민우와 희정은 처음으로 함께 병상 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오랜 원망과 질투의 감정은 바닥을 지나 흩어지고 있었다. 한참이 흐른 후 민우는 병실 밖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그리고 어머니의 반지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을 나는 결국 마주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나를 완전히 외면하진 않았어요. 어쩌면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걸지도 몰라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정원 가장자리에 서 있는 한 노부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박선자 원장이었다. 그녀는 오래된 병원 수첩을 넘기고 있었다. 원장님, 어쩌면 윤 회장님도 내 어머니만큼이나 두려웠을 거야.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걸. 그래서 거리를 두고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지. 어른이란 참 이기적일 때가 많거든. 그래도 지켜보기만 해준 것도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 말 꼭 회장님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날 밤 민우는 병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열었다. 윤 회장의 육필이 담긴 그 글씨는 삐뚤고 흐릿했지만 확실히 살아있었다. 민우야, 미안하단 말도 고맙단 말도 쉽지 않더구나. 나는 너를 많이 바라봤다. 멀리서. 그게 다였다. 그 이상은 용기가 없었다. 내가 죽고 난 후라도 내가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제발 나를 조금만 용서해다오. 넌 내 아들이다. 누구도 그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 민우는 손끝으로 편지를 따라 쓰다듬었다.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후회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 회장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더 강하게, 단단하게. 침대 옆에 있던 희정도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같이 지켜보자, 끝까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그래요. 이젠 우리 둘이서. 병실의 공기는 오랜 기다림처럼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윤 회장의 창백한 얼굴 위에 잔잔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우는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쥐고 있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마른 채였지만 체온이 아주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희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안에서는 따뜻한 차향이 은근히 번졌다. 밤새 여기 있었어요? 네. 혹시라도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해서요. 희정은 한숨을 내쉬고 침대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차가운 시선과 날 선말이 오갔을 자리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말 대신 두 사람의 시선이 회장에게로 향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랑 마주 앉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나 일 때문에 바빴고 함께 있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죠. 저도 비슷했어요. 다만 저는 기다린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뿐이죠.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짧지만 오래 굳어있던 얼음 같은 감정이 조금 녹는 소리였다. 그때 윤 회장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민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꼭 쥐었다. 희정도 자리에서 몸을 숙여 그 손을 함께 감쌌다. 서로의 손등이 맞닿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걸 떼지 않았다. 혹시 들리세요? 저희 둘 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병실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묘한 안도감이 퍼졌다. 민우와 희정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빛이 서서히 기울어가고 석양빛이 병실 벽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자리를 지켰다. 그날 밤 민우는 의자에 기대어 졸았고 희정은 침대 옆에서 가만히 책을 읽었다.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 둘은 같은 마음으로 회장을 지키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 박선자 원장이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라도 이렇게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아침 햇살이 병실 창가로 스며들었다.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흘러들며 희정과 민우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다. 그들은 밤새 자리를 지켰다. 민우는 의자에 앉아 윤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고 희정은 반대편에서 그의 이마를 천천히 닦아주고 있었다. 심전도 기계의 삑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지다. 어느 순간 아주 느리게 그리고 길게 울렸다. 민우와 희정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숨이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은 잔잔했다. 오랜 세월 묵혀있던 표정 대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손을 감싸준 두 사람의 체온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닿아 있었다. 잠시 후 기계음이 완전히 멈췄다. 병실 안에는 심장 박동 대신 숨 고르는 듯한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희정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민우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 굳어져 있던 벽이 이 짧은 침묵 속에서 조금은 허물어진 듯했다. 박선자 원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회장의 시트를 단정히 덮어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낮게 말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고 희정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쳤다. 하얀 커튼이 잠시 부드럽게 흔들리다 이내 고요히 내려앉았다. 윤 회장의 자리는 비었지만 그가 남긴 온기와 말하지 못한 마음은 병실 안 어딘가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민우와 희정은 그 온기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늦가을 바람이 병원 마당의 은행잎을 한껏 흔들었다. 희정은 검은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걸었다. 민우는 한 발짝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따라갔다. 둘은 한 번도 시선을 맞추지 않았지만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병원 앞 작은 화단에선 하얀 국화가 바람결에 고개를 흔들었다. 희정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꽃 한 송이를 손끝으로 매만졌다. 민우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손에 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저 혼자 간직하기보다는 우리 둘이 나눠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정은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곧 열지는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길을 걸었지만 마음 한켠엔 같은 장면이 남아 있었다. 병실의 부드러운 빛, 따뜻하게 감싸진 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침묵의 순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온기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건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마음과 기억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형태였다. 그리고 서로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은 바람이 스치는 어느 날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어질 것이다. 마치 아직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듯이.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